오스트리아 출신 기술정책 자문가가 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조사하러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모습은 기대와 달랐는데요. 민원 처리는 지연되고 부처 간 정보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베를린에서는 국제 스마트 시티 포럼이 열려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 전 세계 표준으로 채택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태국은 다시 한국과의 협력을 시도했지만 한국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단순한 기술 제공이 아닌 신뢰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름은 카트리나 벨이고 EU 산하기술협력위원회에서 기술정책 자문가로 일하고 있죠. 늘 활기찬 유럽 도시에서만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동남아 스마트 거버넌스 모델 현장 실사를 위해서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유럽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태국 관계자들과 첫 회의는 방콕 시내의 정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태국 디지털 경제부 장관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우리는 독자적인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과거 한국과의 협력은 너무 제한적이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라면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열린 스마트 시티 포럼에 참석했을 때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이었죠. 그럼 지금 시스템은 어떤 기준으로 작동하나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태국 측 담당자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대답했어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너무 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유연하게라는 말은 사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회의실을 둘러보니 태국 관계자들의 얼굴에서도 확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서울에 갔을 때를 떠올렸어요. 민원 신청부터 처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모든 과정이 10초 안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을 본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어요.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시스템 곳곳에 녹아 있었죠. 태국의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보다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에 더 주목했어요. 기준과 원칙, 그리고 일관성.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발표를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커져갔어요. 정말 독자적인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걸까? 내일부터 현장 실사가 시작되면 직접 확인할 수 있겠지요. 다음 날 아침, 방콕 시내의 공공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첫 인상은 깔끔했어요.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에 최신 기기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겉모습과 내용이 달랐습니다. 한 시민이 주택 등록 변경을 위해 방문했는데 앱으로 미리 신청했음에도 다시 종이 서류를 작성해야 했어요. 담당 직원은 시스템이 자주 다운된다며 미안해했습니다. 그 시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미 세 번째 방문인데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해요. 저는 조용히 관찰하며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태국의 공공민원 앱은 자주 멈추고 부처 간 데이터 연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인이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명해야 했어요. 서울에서는 주민번호 입력 한 번이면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되었는데 여기서는 세 개 부처가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태국 담당자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처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나요?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구축 중입니다.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는 않았지만 곧 개선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그 고지라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에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기술이 없다기보다 기준이 없다. 점심시간 태국 공무원과 식사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한국 시스템을 버리고 독자 개발을 시작한 이유로 비용 문제와 자국 기술 육성을 꼽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저는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느꼈어요. 한국 시스템의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셨나요? 저는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 공무원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무 투명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기록되고 추적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투명성이야말로 한국 시스템의 핵심이었죠. 저는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으로 서울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기록되고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투명함이 신뢰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방콕에서의 셋째 날, 저는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통제센터에서 시연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여러 모니터가 벽에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국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 시스템은 도시 전역의 응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대응부서로 전달되죠. 말은 그럴듯했지만 제가 우연히 목격한 상황은 달랐습니다. 한 시민이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그 정보가 3개 부서를 거쳐야 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거의 30분이 걸렸습니다. 서울에서는 10초면 충분했을 시간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기록만 했습니다. 태국 관계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철학과 원칙이 부재한 것이 문제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스마트 시티 포럼 소식을 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세션을 보는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EU, 북미, 중동 각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기술이 국제 기준 후보로 공식 추천된 것입니다. 화면 속 발표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한국은 자기 기술을 외치지 않았지만 시스템 내부의 일관성과 윤리, 신뢰를 코딩에 넣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한 건 속도였고 한국이 구축한 건 질서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는 속도나 효율성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일관성과 윤리, 신뢰였던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겉모습만 모방했지만 그 본질은 놓치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포럼 소식을 더 찾아보니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을 표준으로 삼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태국에서 독자 개발을 자랑하던 그 순간 세계는 한국의 시스템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태국 신문을 펼쳐보니 베를린 포럼 소식이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 한국 디지털 시스템을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 검토라는 제목이었어요. 태국 관계자들의 표정이 어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당황한 듯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태국 디지털 경제부 장관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제 베를린 소식 들으셨나요? 우리도 물론 한국 시스템의 장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죠. 저는 미소만 지을 뿐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의 점검 계획에 대해 물었어요. 장관은 서둘러 주제를 바꾸며 도시교통관제 시스템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태국의 교통관제센터는 최신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도시 전역의 교통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통해 이미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비효율적이었어요. 태국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에 저는 한 엔지니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원칙이 없습니다. 오늘 결정한 방식이 내일 바뀌기도 하고 부서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요. 결국 모든 것을 수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일관성의 부재였어요. 저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시스템은 있으나 체계가 없다. 그날 오후 태국 외교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를린 포럼의 결정이 태국 정부에 큰 충격을 준 모양이었어요. 제가 참석한 회의는 아니었지만 현지 직원을 통해 회의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과 다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시내 전광판에서 흥미로운 광고를 봤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우리의 새로운 디지털 여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국 기업의 로고가 보였어요.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방콕 시내의 한 공공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직원들이 모여 한국의 행정 시스템 세미나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식 교육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스터디 그룹이었어요. 한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카트리나 씨,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셨죠? 사실 많은 직원들이 한국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다만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을 뿐입니다. 저는 호기심에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스터디를 하셨나요? 베를린 포럼 소식이 전해지기 훨씬 전부터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국 좋은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법이었어요. 공식적인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실무자들이 먼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길에 시내 곳곳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띄었어요. 그때 우리가 버린 건 기술이 아니라 세계가 쫓고 있던 기준이었다. 태국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태국 디지털 경제부 장관과의 마지막 미팅이 있었어요. 그는 제 보고서에 대해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카트리나 씨, 우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실 텐데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도 이제 변화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임무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국의 변화 의지도 함께 전달하겠어요. 장관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과 다시 기술 협력을 시작하려 하는데 조언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이 구현하려는 가치에 집중하세요. 한국 시스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차분히 생각해보니 태국의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태국은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속도와 효율이라는 표면적인 가치만 가져가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녹아있는 원칙과 일관성, 그리고 신뢰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태국 외교부에서 온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한국 기업과 다시 연결을 시도했지만 한국 측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는 내용이었어요. 국제 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태국 측의 요청에 한국은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기준은 나눌 수 있어도 신뢰는 쌓아야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태국 장관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놀랍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구현하는 가치를 중요시했던 겁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태국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출국장 전광판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우리는 세계 표준을 따라갑니다.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한국식 디지털 혁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했지만 태국의 변화 의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개선이니까요.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보이는 대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기준을 찾고 있어요. 그 기준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이 바로 한국이었죠.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EU기술협력위원회 본부로 향했습니다. 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어요. 본부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복도에는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표준화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회의실에서는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토론이 한창이었어요. 상사인 마틴 국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카트리나, 태국에서 잘 다녀왔나? 내가 없는 사이 여기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
마틴 국장은 최근 열린 국제 스마트시티 포럼의 결과를 설명해 주었어요. 전 세계 도시들이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시스템을 홍보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겸손하게 뒤로 물러서 있었지. 그런데도 모든 국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원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국에서 봤던 한국 기업의 태도와 일맥상통했어요. 그들은 기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팔았죠. 제 보고서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유럽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태국에서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감춰진 비효율성,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됐을 때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카트리나 씨는 한국 시스템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일관성입니다. 작은 민원부터 대형 재난 대응까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이 시민들의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독일 대표가 이어 질문했어요. 그럼 태국의 실패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기술만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잊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그 기술을 움직이는 철학과 원칙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마틴 국장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어. 이제 우리는 유럽 전역에 새로운 디지털 거버넌스 기준을 도입하려고 해. 그 과정에서 내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야.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는 이제 새로운 기준을 찾았고 그 기준은 의외로 조용히 자리를 지켜온 한국에서 왔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자신을 선전하지 않았던 시스템이 결국 모두의 표준이 된 것이죠. 보고서 제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EU기술협력위원회는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표준화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시켰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태국에서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되었죠. 첫 업무는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직접 배우고 유럽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서울 출장 당시 받았던 공공서비스 매뉴얼이 담긴 저장 장치를 꺼내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 매뉴얼 첫 페이지에는 한글로 신뢰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기술은 전파될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 신뢰라는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한국 디지털정부부 관계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EU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하거나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려 했습니다. 우리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원칙만은 변함없습니다. 그들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기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구현하려는 가치를 중요시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세계의 기준이 된 이유를. 일주일간의 서울 방문 일정 동안 저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술적 우수성 너머에 있는 철학과 원칙을 말이죠. 민원처리센터에서 만난 한 직원의 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에게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수단이죠. 그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이 실현하려는 가치를 우선시했어요. 투명성, 일관성, 그리고 신뢰. 이것이 한국 시스템의 진정한 강점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한국 디지털정부부 장관과의 미팅이 있었어요. 장관은 EU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한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기술은 쉽게 복제할 수 있지만 그 기술을 움직이는 문화와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나라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태국의 실패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기술만 가져가려 했고 그 기술을 지탱하는 철학은 놓쳤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는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장 조용했던 기술이 결국 가장 많은 국가에 복제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한국처럼 하자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움직이는 철학과 원칙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한글로 적었습니다. 신뢰. 한국 시스템의 핵심 가치였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유럽 각국에서 담당자들이 모였습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태국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구현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몇 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이 다시 한국과 기술 협력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철학과 원칙을 함께 배우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태국의 한 공무원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버린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계가 지금 쫓고 있는 기준이었다는 것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좋은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법이었어요. 강요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1년 후 EU 전역에 한국식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각 국가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조정되었지만 그 핵심 원칙은 동일했어요. 투명성, 일관성, 그리고 신뢰. 시민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점점 높아졌어요. 어느 날 마틴 국장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카트리나,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내 덕분이야. 처음 태국에 파견됐을 때를 기억하나? 그때 내가 본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덕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미 있던 가치를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 가치를 만들어낸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마틴 국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래서 다음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포럼에 우리 대표로 참석해줬으면 해. 이제는 우리가 배운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나눌 차례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식이라는 단어를 새로운 기준의 동의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조용했던 시스템이 결국 모두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몇 년 전 받았던 공공 서비스 매뉴얼이 담긴 저장 장치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복잡한 기술 설명이 아니었어요.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 투명함의 가치, 그리고 일관성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신뢰라는 한글 단어가 있었어요. 기술은 전파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 신뢰라는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가치는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도쿄 금융가에서 승승장구하던 엘리트 은행원이 한국 지사로 발령받은 후 문화적 충격과 인식의 변화로 충격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도쿄 마루노우치의 유리 빌딩 48층. 제 사무실 창밖으로 도쿄 스카이트리가 보이던 그날 아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사무실에 들어서니 테이블 위에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었죠. 나카무라 켄, 자네를 한국지사로 파견하기로 했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일본 미즈호 은행 투자부서 최연소 팀장인 저를 한국으로 보낸다니요?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습니까? 조심스레 여쭤봤더니 사장님은 웃으며 머리를 흔드셨습니다. 반대야. 자네의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한일 금융 프로젝트를 맡기려는 거라네. 겉으로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쿄에서 승승장구하던 제가 왜 하필 한국으로 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본의 선진 금융 시스템을 한참 배워야 할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그날 저녁 아내 유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뜻밖의 반응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말? 와, 대단하네. 서울에 가면 우리도 같이 가도 될까? 유키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저희 아이들 타로와 미카도 엄마의 흥분에 덩달아 좋아하더군요. 서울에 가면 K-팝 스타들 볼 수 있어? 어린 미카가 물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에 더 황당해져서 잠깐, 왜 다들 좋아하는 거지? 우리가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로 간다고? 라고 물었더니 유키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언제까지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거예요? 요즘 한국은 정말 발전했다고요. 제 친구 사토코도 서울 여행 다녀와서 스마트시티 기술에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결국 저 혼자 먼저 가서 환경을 확인한 후 가족들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내내 짜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보는 한국 드라마조차 눈에 거슬렸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일본 문화가 훨씬 세련되고 깊이 있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지사의 박상우 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나카무라님,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나름 정중한 인사였지만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최소화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관찰하며 계속해서 일본과 비교했습니다. 도로는 좀 넓지만 도쿄만큼 질서정연해 보이지는 않는군. 건물들도 화려하긴 한데 일본의 정갈한 디자인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 회사에서 마련해준 강남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도 비판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현관 앞에 서서 물었더니 박상우 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아파트는 서울에서도 최고급 단지로 손꼽히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스마트패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뭡니까? 제가 묻자 박상우 부장이 웃으며 대답했죠. 아, 이건 스마트홈 시스템입니다. 이걸로 집안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어요. 그는 신이 나서 설명했지만 저는 속으로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쿄제 아파트의 단순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그리웠어요. 입주 첫날 밤 몹시 피곤했지만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내일부터 시작될 한국 지사 생활이 걱정되기도 했죠. 잠을 청하려는데 방이 너무 춥게 느껴졌어요. 일본에서는 이맘때 난방이 잘 되는데 한국은 역시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짜증이 나서 일어나 스마트폰을 들었는데 아까 박상우 부장이 알려준 스마트홈 앱이 생각났어요. 에이, 어차피 작동도 안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앱을 열어 난방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죠.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는데 점점 확실해졌어요. 이불 밖으로 발을 내밀어 바닥을 만져보니 정말 따뜻했습니다. 이게 뭐지? 다음날 출근길에 박상우 부장에게 물었어요. 어젯밤에 바닥이 따뜻해졌는데 그게 무슨 시스템인가요? 박상우 부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온돌이라고 하는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이에요.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거죠. 바닥 전체를 데워서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지는 겁니다. 일본에는 없나요? 없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놀라고 있었어요. 우리 일본의 첨단 기술로도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시스템이 여기 있다니.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바닥 난방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 한국 지사에 첫 출근하는 날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벽면 전체가 디지털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태블릿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본사보다 더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옆자리에 김주현 대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나카무라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사양하고 싶었지만 첫날이라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구내식당에 가는 줄 알았는데 김주현 대리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그녀가 설명했어요. 배달앱이에요. 여기서 음식을 시키면 회사로 가져다 줍니다.
반신반의하며 간단한 덮밥을 주문했는데 30분도 안 돼서 음식이 도착했어요.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이 일본에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빠르고 다양한 옵션은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배가 고파졌는데 문득 점심때 사용한 배달 앱이 생각났습니다. 이 시간에도 될까? 반신반의하며 앱을 열어 라멘을 주문했어요. 놀랍게도 40분 만에 따끈한 라멘이 도착했습니다. 이건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 유키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그 라멘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서울 생활은? 유키가 물었어요.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그냥 그래. 일본만큼 편리하진 않아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일주일째 점점 적응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한일금융협력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 있었어요. 미팅 전에 준비하던 중 갑자기 모든 컴퓨터 화면이 꺼지며 정전이 됐습니다. 역시 인프라가 부족하구나. 속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3초도 안 돼서 비상 전원이 가동되었고 모든 시스템이 정확히 이전 상태로 복구되었어요. 박상우 부장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빌딩은 순간 정전에도 모든 데이터가 보존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효율성에 감탄하고 있는데 미팅에서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제안한 금융 모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혁신적이었어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스크 분석 시스템은 일본에서도 아직 초기 단계인데 여기서는 이미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카무라님. 김지원 이사가 제 의견을 물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건 분명했어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검증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간신히 체면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 로비에 들어서는데 경비원이 다가와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이거 쓰셔도 돼요. 그 작은 친절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옆집 사람과 마주쳤어요. 자기소개를 나누고 보니 그분은 김민수라는 정보기술 회사 대표였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특히 스마트홈 시스템 사용하기 어려우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고 나오니 갑자기 스마트홈 시스템이 오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조명이 깜빡이고 온도가 마구 올라가고 짜증이 폭발했습니다. 이런 쓸데없이 복잡한 시스템은 항상 문제를 일으켜 화가 나서 벽을 쳤더니 오히려 더 심하게 오작동했어요. 하는 수 없이 아까 만난 김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도와주겠다며 곧바로 왔어요. 아, 이거 간단한 문제네요. 네트워크 설정이 초기화됐나 봐요. 그는 몇 번의 조작으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 했죠? 우리 시스템이 좀 달라서 적응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한 매뉴얼 보내드릴게요. 김민수는 친절하게 스마트홈 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3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외출했을 때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되고 귀가 시간에 맞춰 다시 적정 온도로 돌아오죠.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일본 시스템도 나름 효율적입니다만 이튿날 출근길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지하철 지연 예상. 버스 21번 이용 권장. 이 알림을 보고 버스로 갔더니 정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앱이 이렇게 정확하다니 놀라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경험은 계속됐어요. 일본 본사와 화상회의를 하는데 한국 지사의 시스템이 훨씬 선명하고 끊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도쿄 쪽에서 연결이 몇 번 끊겼는데 서울 쪽은 문제가 없었어요. 박상우 부장이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빌딩은 초고속 인터넷이 이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문제가 생겨도 자동으로 전환돼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제 아파트 온돌 시스템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 바닥 난방, 온돌이라고 했나요?
정말 일본에는 없는 건가요? 김주연 대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온돌은 한국 고유의 난방 시스템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써온 전통 기술을 현대화한 거죠. 정말 효율적이고 건강에도 좋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기술에 진정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심 감탄했지만 아직은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야근이 계속되던 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져 배가 고팠지만 도시락도 떨어지고 편의점에 갈 힘도 없었어요. 문득 배달앱이 생각나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이젠 익숙해진 시스템이었죠. 곧 따뜻한 국수와 반찬이 도착했어요. 한국 동료 이준호 차장이 제 책상으로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배달 문화에 적응하셨네요. 처음엔 싫어하셨잖아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냥 편리해서 쓰는 거예요. 이준호 차장은 빙그레 웃으며 돌아갔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 출근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본이었다면 가족이 병원에 데려갔겠지만 여기선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고통 속에서 스마트폰을 들어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박상우 부장이 문을 두드렸어요. 괜찮으세요? 구급차 부를까요? 아니면 제가 차로 모실까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택시 타고 갈게요. 하지만 박상우 부장은 제 말을 무시하고 바로 안내했어요. 이미 예약해놨어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로 가겠습니다. 일본어 통역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픈 와중에도 그의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정말 일본어 통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의사는 급성 장염이라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병원 시스템도 놀랍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제 진료 기록이 실시간으로 태블릿에 업데이트되고 처방전도 자동으로 약국에 전송되었어요. 치료를 받고 회복실에서 쉬는데 병원의 말림이 왔습니다. 귀하의 처방약이 준비되었습니다. 수령 위치 1층 약국. 모든 것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니. 일본의 의료 시스템도 좋지만 이런 환자 중심의 디지털화된 접근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유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지내? 유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팠던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칭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여기 병원은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해. 처방전이 자동으로 약국으로 가고. 유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좋은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네요. 그제서야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아, 그게. 의료 시스템 하나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그날 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해왔던 제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방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돌 난방이 제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한국에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여전히 휴식이 필요해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니 모든 업무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었습니다. 일본 본사와도 화상회의를 할 수 있었고 문서 공유도 원활했어요. 이런 효율적인 원격 근무 환경은 도쿄 사무실에서도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민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괜찮으세요? 아프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는 직접 끓인 미소시루를 가져왔더군요. 일본식 된장국인데 한국인이 저를 위해 준비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김민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죠. 이웃사촌이라고 우리 문화에서는 이웃이 가족처럼 중요해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렌즈를 통해서만 이 나라를 보고 있었다는 자각이 들었어요. 회사에 복귀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일본 본사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키라 이시다 이사님, 저의 직속 상관이자 멘토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한국지사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오신다니 갑자기 긴장되었습니다. 이시다 이사님은 저보다 더 보수적이고 일본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도 강했죠.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아파트의 게스트룸을 준비해드리기로 한 거예요. 공항에서 이시다 이사님을 맞이하고 함께 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시다 이사님은 창밖을 보며 연신 하는 소리를 냈어요. 역시 일본만큼 정돈되어 보이지는 않네. 자네 적응은 어때? 예상대로의 질문이었죠. 한 달 전이었다면 동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기술은 일본보다 앞선 면이 있어요. 이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이시다 이사님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의아해하셨어요. 나카무라 군, 자네 세뇌라도 당했나?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라는 건 상식 아닌가? 아파트에 도착해서 제가 현관문을 스마트폰으로 여는 것을 보고 이시다 이사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걸 보안이라고 한다니. 열쇠가 제일 안전하지.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시다 이사님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넓고 모던한 인테리어, 탁 트인 거실 창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저녁 드셨나요? 이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안에 배달됩니다. 제가 설명하자 이시다 이사님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도쿄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 하지만 정확히 25분 만에 도착한 다양한 한식 요리들을 보고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시다 이사님이 피곤해 보여서 온도를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물었어요. 저는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방을 데우려면 어떻게 하지? 제가 스마트폰으로 게스트룸 바닥 난방을 켜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인데 바닥을 데워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줘요. 다음 날 아침, 이시다 이사님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나카무라 군, 이 바닥 난방 시스템 말인데. 정말 편안하게 잤어. 일본의 에어컨 난방과는 차원이 다르군. 그의 입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칭찬이 나오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에 이시다 이사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배달 문화, 스마트시티 기술 등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전의 비판적인 태도는 어디론가 사라진 듯 했어요. 회사에 도착해 프로젝트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기대 이상으로 훌륭했어요.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리스크 분석 모델은 이시다 이사님의 눈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을 개발한 팀은 누구지? 그가 물었어요. 김주현 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팀장입니다. 이시다 이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상적인 분석이군요. 도쿄 본사에서도 이런 접근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어. 미팅이 끝난 후 이시다 이사님과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카무라 군, 솔직히 말해보게. 한국에 대한 자네 생각이 바뀌었나?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이시다 이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단 하루 만에 내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 우리가 너무 자만했던 건 아닐까? 이 말을 들으니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멘토마저도 인정한 사실을 이제 저도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이시다 이사님이 떠나고 3일 후 갑자기 일본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였어요. 이유인즉슨 한국팀이 제안한 모델이 일본의 금융 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였죠. 이 소식을 한국팀에 전해야 했어요. 그들의 실망한 표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밤낮으로 준비했던 김주현 대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회의실에 모두를 소집했어요. 안타깝게도 본사에서 프로젝트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예상대로 팀원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금방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김주현 대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해합니다. 그럼 일본 시장에 더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면 되겠네요. 리서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의 회복력과 전문성에 감동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한국팀의 모델이 정말 혁신적인데 그냥 낯설어서 거부하는 건 아닐까? 결심했습니다. 도쿄 본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해보기로 했어요. 부사장님과 통화하며 한국팀 모델의 장점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모델은 리스크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일본 금융 문화에 맞게 조금만 수정하면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부사장님은 제 열정에 놀란 것 같았어요. 나카무라 군, 자네가 그렇게까지 확신한다면. 좋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하지만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 전화를 끊고 한국팀에게 달려갔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프로젝트 계속 진행합니다. 단, 일본 시장에 맞게 일부 수정이 필요해요. 팀원들의 얼굴에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특히 김주현 대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감사합니다. 나카무라님. 믿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은 모두 함께 야근했어요. 한국팀의 혁신적 모델과 일본의 금융 문화를 조화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두 문화의 장점이 더해져 원래보다 훨씬 강력한 모델이 탄생했어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완벽한 시너지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던 중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처음에는 훈련인 줄 알았는데 곧 진짜 화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층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했어요. 당황한 팀원들을 향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침착하게 비상구로 이동하세요. 대피하는 과정에서 김주현 대리가 갑자기 돌아섰어요. 우리 데이터, 백업 안 된 파일이 있어요. 그녀가 자리로 다시 뛰어가려는 순간 제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위험해요. 내가 가겠소. 제 안전보다 프로젝트와 팀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제 모습에 저도 놀랐어요. 다행히 보안 요원들이 빠르게 상황을 통제했고 큰 피해 없이 화재는 진압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한국 건물의 화재 대응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환기 시스템이 연기를 신속하게 배출했습니다. 일본의 많은 빌딩들도 이런 최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렇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은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느냐는 것이었죠. 제가 한국팀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했듯이 그들도 저를 팀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본사에 보낸 프로젝트 중간 보고서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팀의 혁신적 접근과 일본의 안정적 방법론이 결합된 모델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어요. 부사장님이 직접 이메일을 보내셨죠. 나카무라 군, 자네의 선택이 옳았어. 앞으로도 한국지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게. 이 성공은 제 마음의 마지막 장벽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파트의 온돌 난방은 겨울이 깊어질수록 그 가치를 더해갔습니다. 일본의 에어컨 난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포근함이었죠. 그날 저녁 아내 유키와 아이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여보, 이제 서울로 와도 좋을 것 같아. 집도 찾았고 아이들 학교도 알아봤어. 유키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요. 우리도 준비 다 됐어요. 다음 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서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유키는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서울이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네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유키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들은 창밖으로 높이 솟은 빌딩들을 가리키며 신기해했어요. 아빠, 저 건물 진짜 높다. 타로가 외쳤습니다. 미카는 서울거리의 밝은 네온 사인에 매료된 듯했죠. 도쿄보다 더 반짝반짝해요. 드디어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긴장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가족들이 이곳을 어떻게 생각할까? 현관문을 스마트폰으로 열자 유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와, 이게 스마트홈 시스템이구나.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은 넓은 거실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너무 넓어요. 도쿄의 좁은 아파트에 비하면 거의 2배는 넓은 공간이었죠. 유키는 주방으로 걸어가 스마트 냉장고를 살펴보며 감탄했어요. 이게 다 음성으로 제어돼요? 대단하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저녁이 되어 기온이 떨어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유키가 추위를 느끼며 물었어요. 난방은 어디서 켜요? 제가 스마트폰 앱을 보여주며 온돌 난방을 켰죠. 몇 분 후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자 유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닥이 따뜻해요. 유키는 신기한 듯 맨발로 바닥을 걸어 다녔어요. 아이들도 곧 신발을 벗고 바닥에 누워 온기를 느끼며 깔깔거렸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좋아요. 마치 이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유키는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이 난방 시스템 정말 대단해요. 일본에서는 왜 이런 걸 도입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경험해보니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더라고. 온돌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래. 그날 밤 가족 모두 온돌 바닥의 따뜻함 덕분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유키가 말했어요. 허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평소엔 아침마다 허리가 아팠는데. 아이들도 평소보다 훨씬 상쾌하게 일어났죠. 미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좋아요, 아빠. 여기 계속 살자요. 이튿날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등록시키고 유키와 함께 서울 구경을 했어요.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들부터 북촌의 전통 한옥까지 서울의 다양한 매력에 가족 모두 푹 빠졌습니다. 특히 유키는 한국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이 앱으로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네요. 한국 생활 6개월째, 저희 가족은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국제학교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었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유키는 한국 요리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이웃 주부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특히 김민수의 아내 소연 씨와는 벌써 절친이 되었더군요. 회사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이끈 한일 협력 프로젝트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본사에서 저를 한국지사 부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맡게 된 거죠. 특히 한국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일본 시장에 도입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본사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줬어요. 어느 날 저녁, 저희 가족과 김민수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김민수가 물었어요. 나카무라 씨,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생각하면 많이 달라졌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많았어요. 일본이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장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효율성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유키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온돌 난방은 정말 최고예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제일 그리울 것 같아요. 소연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돌아가실 계획인가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분간은 여기 있을 겁니다. 사실 본사에 한국의 온돌 시스템과 스마트홈 기술을 일본에 도입하자는 제안서를 냈어요.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김민수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한국 시스템에 불만이 많으셨잖아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문화적 편견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이루게 된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은 온돌 바닥에 누워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타로가 한국어로 바닥이 따뜻해요라고 말하자 소연의 아들 민준이 일본어로 기분 이 데스네라고 대답했어요.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유키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행복하지 않아? 처음엔 이런 결과를 상상도 못했는데.
유키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편견을 버릴 수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있구나. 편견의 벽을 허물고 나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니. 바닥의 온기가 온몸으로 전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장점을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변화는 바로 제가 처음에 불평했던 그 바닥 난방 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무척 아이러니했습니다. 여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온돌 바닥 위에서 자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유키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행복한 한국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